대칭 암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칭 암호 알고리즘.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암호 알고리즘은 크게 대칭과 비대칭으로 분류할 수가 있고, 비대칭은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하고 많이 호칭합니다.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공개키와 반대 개념으로 비밀키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주로 많이 쓰는 용어는 대칭 암호 알고리즘,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에요. 영어도 그래요. 시메트릭 암호 인크립션, 퍼블릭 키 인크립션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암호하는 사람과 그것을 복구하는 사람이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키를 가져야 되겠고, 이 같은 키를 원격인 사용자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공유할 것인가가 풀어야 되는 숙제예요. 이걸 쓰기 전에 풀어야 되는 숙제이고요. 이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크게 스트림 방식과 블록 방식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스트림 방식은 한 번에 암호할 때 한 바이트씩 암호하는 방식이에요.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블록 방식은 블록 크기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블록 크기만큼 암호화를 해요. 그러면 요거 먼저 설명드리면, 블록 암호 방식을 사용하는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항상 고정된 블록을 입력받습니다. 뭐 128비트면 128비트만 입력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게, 128비트보다 내가 암호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작을 수 있죠. 또 보통은 그거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을 경우에는 어떻게 암호하고 클 경우에는 어떻게 암호하는지 방법이 있어야 돼요. 작을 경우에는 뭐를 하냐? 채우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요만큼 있으면 요만큼을 만들어요. 랜덤한 데이터로 여기다가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복구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채워진 부분을 정확하게 제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기술을 써서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암호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그 블록 크기보다 커요. 그러면 얘를 쪼개줘야 돼요. 먼저 쪼개야 돼요. 그 크기로. 그럼 그 크기로 큰 데이터가 있으면 요거를 이렇게 쪼개주다 보면 또 맨 마지막 거는 완전한 블록이 아닐 수 있죠. 그럼 얘도 뭐가 필요해? 채우기가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우기라는 것은 작을 때뿐만 아니라 클 때에도 필요를 해요. 그런데 클 때 이렇게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각 블럭을, 요거를 한 블럭이라 그래요. 그럼 그 각각 블럭을 독립적으로 암호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P1하고 P3가 쪼개봤는데 우연히 쪼갰더니 여기 있는 128비트 데이터랑 여기 있는 128비트 데이터가 같아요. 그러면 결정적인 암호 알고리즘 쓰면은 요거에 대응되는 암호 블럭하고 여기에 대응되는 암호 블럭이 어떻게 되겠어요? 같아지죠. 같아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같아지면은 정보가 조금 노출이 되는 거예요. 정보가 조금이라도 노출되는 건 우리 암호 세계에서는 나쁜 현상이에요. 정보가 빵개, 전혀 노출이 안 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뭔지 모르지만 C1하고 C3 요 블럭이 같다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큰 데이터를 블럭 크기만큼 쪼개서 독립적으로 암호하는 것을 ECB 모드라고 해요. ECB 모드. 근데 ECB 모드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똑같은 게 나올 수 있는 문제들 때문에 현재로는 많이 사용이 안 돼요. 그럼 어떤 모드 쓰냐? 그거는 나중에 좀 더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요약하면, 사용하는 사람하고 암호하는 사람하고 복구하는 사람이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똑같은 키를 갖고 있어야 되겠고, 주로 우리가 쓰는 암호 알고리즘,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블록 방식이에요. 블록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블록 크기가 있고 그 크기만큼의 입력을 받아야지만 암호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적으면 채우기, 크면 쪼개서 암호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요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 연산들을 사용해서 암호화를 하는데, 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연산들이 교체 연산하고 자리 바꿈 연산이에요. 교체, 자리 바꿈. 그리고 이거를 한 번만 하지 않고 여러 번 해가지고 역을 하기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교체는 뭐 이 경우에 아주 쉽게 예를 들면 러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L을 M으로, O는 P로, V는 W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교체예요. 교체고, 자리 바꿈은 L, O, V 있으면 이 나타나는 위치를 바꾸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자리도 바꾸고 값을 다른 걸 바꾸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하면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거를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되돌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 과정에서 썼던 키만 알면 똑같은 방법을 써서 역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암호 알고리즘들을 만들게 되겠고요. 보통 이 교체와 자리 바꿈을 이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함께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합성, 프로덕트 사이퍼라고 합니다. 대칭 암호 알고리즘의 사용 용도.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공개 채널로 전달되는 메시지에 대한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로 쓰입니다. 비밀성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설명했듯이 구글, 지메일이나 뭐 이런 데 접속하게 되면 구글 계정명을 넣게 되겠죠. 그러면 그 스퀘어 세션이 형성이 돼요. 그 스퀘어 세션들이 형성해서 주고받는 데이터들은 다 대칭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돼서 교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브라우저랑 서버랑 똑같은 대칭 키를 확립하게 됩니다. 어떻게 확립하냐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칭 알고리즘은 이제 그 용도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이는 거는 하드디스크나 이런 데 어디 뭐 데이터를 저장할 때 그 데이터를 암호해서 저장하게 됩니다. 근데 데이터를 암호해서 저장을 하면 그거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복구화를 해줘야 되죠. 복구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칭 암호하고 쓰면은 암호할 때 썼던 키를 복구할 때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내 하드디스크를 암호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키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복구하는 그 하드디스크 업체에 갖다 주면 복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가 뭐예요? 랜섬웨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랜섬웨어? 랜섬웨어는 여러분들 컴퓨터에 해킹해서 들어가서 여러분들 파일들을 암호화해버렸어요. 암호화해버려요. 그러면 그거는 누구한테 갖다 줘도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키를 찾지 않는 한. 근데 키를 무식하게 그 여러분들 하드디스크에 남겨놓지는 않을 거예요. 잘 찾아보면 있어 하고 그렇게 안 해요. 돈 줘도 안 풀어줄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하여튼 랜섬웨어는 그런 거예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조금 다른데, 비트코인도 여러분들이 돈을 막 그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내 개인 키를 잊어먹었다. 그럼 그 비트코인은 영원히 못 써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래서 뭐 하드디스크를 날렸는데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잊어먹었다. 그게 다 뭐예요? 개인 키가 없어진 거예요. 개인 키. 개인 키가 없으면 그 비트코인은 쓸 수 없어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키의 백업이 중요하고 이걸 활용한 그 공격이 랜섬웨어라는 거예요. 랜섬웨어. 그러면 여러분들 또 그 어떤 백신 업체가 랜섬웨어를 방어할 수 있다. 아니면 랜섬웨어로 해킹된 컴퓨터를 복구해 줄 수 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니면 랜섬웨어를 무지 허접하게 만든 거예요. 키를 그 V3가 찾아낼 수 있다는 건데, 그거는 되게 랜섬웨어 자체를 되게 잘못 만든 거죠. 보통은 내가 들어가서 암호화해놓고 키는 지워야죠. 지우고 자기 컴퓨터 갖고 있든 어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AES라는 표준 암호 알고리즘을 쓰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미국에 있는 NSA가 와도 못 풀어요. 안 돼요. 슈퍼컴퓨터 아무리 갖다 놔도 안 돼요. 못 풀어요. 버려야지 그냥. 돈 주고 풀기 아까우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두 가지. 상대방하고 교환할 때 쓸 수 있고 내 스스로 어떤 데이터를 비밀스럽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내 데이터를 비밀스럽게 저장할 때는 어떠한 다른 상대방과 똑같은 키를 공유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내가 갖고 있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잊어먹으면 나도 못 푼다. 그렇게 되고요. 보통은 대칭 키는 개체 인증할 때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얘도 갖고 있고 얘도 갖고 있는 거죠. 원격인 두 사용자가 대칭 암호 알고를 쓰려면 서로 동일한 키를 갖고 있어요. 서로 동일한 키를 갖고 있으면 바비 했는지 앨리스가 했는지 서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둘이 이런 프로토콜을 진행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비 NB라고 하는 랜덤한 값,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랜덤한 값을 앨리스한테 줘요. 그럼 앨리스는 서로 공유하고 있는 둘만이 알고 있는 키로 KAB로 암호해서 줍니다. 그럼 이걸 누가 풀 수 있어요? 누구만 풀 수 있어요? 밥만 풀 수 있어요. 밥이 풀면 이 메시지를 누가 만들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앨리스가. 왜? 자기가 안 만들었으면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앨리스. 그러면 그 자체가 어떤 행위를 특정한 사용자만 할 수 있으면 그 자체가 인증하는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할 수 있으면. 그래서 이 둘 간에는 서로 안 했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으면은 그것을 한 것은 상대방이 되겠죠. 뭘 믿으면 KAB는 앨리스와 밥만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고 있으면 인증하는 데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랜덤 값은 왜 썼을까? 그냥 아무거나 암호해서 줘. 뭘 하기 위해서 이 랜덤 값을 썼냐 하면은 이번에 응답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똑같은 걸 했을 수도 있죠. 똑같이 앨리스 너 지금 살아있니?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때도 MB 썼으면 사용자들이 이걸 갖고 있다가 그냥 이걸 주면 앨리스가 했구나 라고 믿을 수가 있죠.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매번 무슨 값을 주는 거예요. 랜덤한 값을, 새로운 랜덤 값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답은 여기 돌아오면은 이 응답은 언제 만들 수 있어요? MB를 봐야지만 만들 수 있는 거지.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암호해달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얘를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없고 과거에 만들어 놨던 것을 여기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최근에 대답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랜덤 값을 쓰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좀 복잡해서 뭐 잘 이해가 안 되면 알아두셔야 될 게 대칭 암호 알고리즘도 개체 인증을 할 때 쓸 수가 있다. 갖고 있는 사람이 두 명인데 한 사람이 안 했으면 그건 누가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한 거죠. 그걸 통해서 누가 했는지 확인하는 어떤 과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한테 보여줘봤자 제3자는 앨리스가 했는지 밥했는지 이거는 확인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사용자 자체는 KAB를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요즘은 이 얘기가 싹 들어왔는데 예전에는 아주 제가 공부할 때 초창기에는 키 위탁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정부들은 이 문제 때문에 머리가 무지 아플 거예요. 뭐냐? 메시지를 암호하면 랜섬웨어에서 보듯이 메시지나 어떤 파일을 암호하면 국정원도 못 풀어요. 그 군대에 있는 게 뭐지? 걔네들도 못해. 사이버 사령부? 걔네들도 못해요. 누구든지 못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암호화되어 있으면. 그러면 나쁜 사람들도 그냥 돌아가는 알고리즘 가져다가 서로 통신할 때 메시지를 암호해서 교환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정부는 그 내용을 못 봐요. 그러니까 정부는 뭘 하고 싶어요? 도청이라기보다는 감청을 하고 싶어요. 도청은 나쁜 거고, 감청은 허가를 받아서 이제 법원에 허가를 받아서 엿듣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지가 암호화되어 있으면
감청을 하더라도 감청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미국 FBI, 뭐 CIA, 뭐 우리나라 국정원 다 야, 이 메시지들을 암호해서 서로 주고받으면 자기네들은 이제 감청이 안 되는 거예요. 카톡 같은 경우도 만약에 메시지를 암호해서 교환했어요. 근데 문제는 카톡은 메시지가 이렇게 단대단으로, 뭐 요즘 단대단으로 하나? 사용자 쫙 갈 때 암호해요? 비밀통신 하나? 아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텔레그램은 그렇게 하는데. 근데 옛날에 카톡 방식은 암호화를 하더라도 암호화는 나하고 서버 간에, 그리고 서버가 그걸 풀어서 또 서버에는 저장해 놓고 서버가 다른 사용자한테 볼 때 또 암호해서 줘요. 그럼 제3자들은 인터넷에 흘러가는 메시지 보면은 카톡 내용을 볼 수 없죠. 그럼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카톡 서버에 가서 내놓으라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텔레그램으로 가는 이유는 텔레그램은 그 사용자와 사용자 간에 알고 있는 키로만 암호화를 해요. 그럼 서버도 못 봐요. 서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친구의 핸드폰을 압수해야 돼요. 그럼 그 핸드폰에는 남아있겠죠? 지우지 않았으면. 지워도 막 뿌개서 지우지 않으면은 또 여러 가지 포렌식 기술 써서 복구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서버에 가도 이제는 텔레그램 서버에 가서 내놓으라 해도 못 내놓고, 텔레그램 서버는 우리나라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내놓으라 해도 안 줘요. 카톡은 주시고 네이버는 다 주겠지만 그런 데는 안 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옛날에 어떤 개념이냐면 위탁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위탁이 뭐냐? 여러분들 암호화해도 돼. 근데 암호화할 때는 반드시 사용하는 키를 정부한테 주고 해라. 그럼 우리 정부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꼭 법원에서 허가를 받으면은 풀어볼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줄까? 아무도 안 주겠죠. 그래서 저거는 현실성이 없어요. 현실성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암호화를 하는 기계들을 이렇게 사용자한테 줘서 쓰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키는 하나는 또 누구한테 줘야 됐어요? 정부한테 줘야 됐었어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거를 키 위탁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 개념은 싹 사라지고 불가능해요. 키 위탁? 내 키를 달라. 주기 싫죠. 아무리 정부라고 하더라도 주기 싫습니다. 안 줄 거예요. 그리고 주더라도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은 저 사람이 남용을 하지 않을 거다. 정부가 내 정보를 정말 법원에서 어떤 영장에서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어떤 소명이 돼가지고 그럴 때만 열어보면 내가 뭐라고 안 하겠지만, 일반적인 아무 때나 실시 없이 그냥 열어본다는 거는 되게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뭐 이러죠. 그래서 그렇게 못하게. 그래서 권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 만약에 암호 기술로 그걸 한다 그러면 저번에 말씀드린 TN 저런 기법을 쓸 수도 있는데 그것도 복잡하긴 해요. 그리고 키 위탁하고 키 복구라는 개념이 또 혼동될 수 있는데, 키 위탁을 하면 그 위탁을 갖고 있는 기관은 복구해 줄 수 있어요. 왜? 키를 갖고 있으니까. 나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정부도 갖고 있죠. 그럼 정부한테 가서 죄송한데 내 하드디스크 포맷 해가지고 내 키 잊어먹었으니까 내가 위탁해 놓은 거 좀 주세요. 그러면 받을 수는 있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드디스크에다가 그 암호화를 할 때에는 키를 잘 어디든가 백업을 해놓은 거고, 보통은 키 자체를 백업하지 않고 그것도 주로는 패스워드를 치고 그 패스워드부터 키를 만들게 돼요. 거기가 또 약한 골이에요. 키를 랜덤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비밀번호. 왜? 우리 머리는 비밀번호밖에 못 외워요. 그렇죠? 128비트 키를 우리 머리로 외우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는 못 써요. 결국은 우리는 패스워드만 기억하기 아니고, 그 패스워드가 입력되면 그 패스워드가 그 키들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뭐만 알아내면 돼요. 키를 알아내는 게 아니라 더 약한 것은 여러분들이 쓰는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게 더 쉬운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비대칭. 비대칭은 이제 이 말보다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많이 쓰고 공개키, 개인키 두 개의 키를 씁니다.
개인 키는 나만 비밀스럽게 갖고 있고 공개 키는 누구한테나 줘도 되는 거예요. 줘도 돼요. 그런데 여기 뭐 76년도에 디피와 헬맨이 처음 소개했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 뒤져보면 나오겠지만 몇 년이 지나면 우리나라도 그런데 정부의 문서들이 비밀리에 있던 문서들이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게 의도하지 않게 공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기간이 돼서 공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영국 정부 문서들이 공개가 됐는데 그걸 보니까 이 학술 논문에 76년도에 나오기 그 이전에도 영국 정부는 저 기술을 알고 있었어요. 다만 보통의 이 암호 기술들은 군사적인 목적의 활용도도 높기 때문에 이런 국가기관이 발견하면 보통은 학술 논문에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봤자 안전한 게 아니니까. 그걸 공개하더라도 키를 모르면 못 쓰게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학술 문헌에 처음 공개 키 개념 소개한 건 디피 헬만인데 지금은 보니까 그 이전에도 미국 정부 또 알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 정부는 증거를 내놓은 건 없어요. 근데 영국 정부는 그 공개된 문서를 보니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공유된 키가 없어도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지만 공개 키에서 뭐가 중요하다? 이 공개 키가 누구 건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확인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처럼 얘는 플러스 KB를 앨리스한테 주는데 제3자가 그거를 막아버리고 그거를 플러스 KC로 바꿔서 줬는데 얘는 이 키가 누구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밥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암호하면 얘는 못 보고 누가 보게 돼요. 요 C만 보게 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개 키는 이 플러스 KC가 비밀스럽게 전달될 필요는 없어요. 누구든지 쓰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KC를 쓸 때에는 이 C가 실제 C 건지 또는 B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방법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인증서라는 거예요. 인증서라는 것은 신뢰하는 기관이 뭐 우리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에 국가기관이 이 키는 누구 거다? 김상직 거다라고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전자적으로 보증을 해줍니다. 이 키는 내 거다. 그래서 그거를 공인인증서라고 그러고요. 요즘에 쓰는 대부분의 공개키 기술들은 그 인증서 기반의 공개키 기술을 써요. 근데 참고로 비트코인은 공개키 기술 쓰지만 인증서를 안 써요. 왜 안 쓸까? 원래 그들의 목적은 누구의 제3의 신뢰기관도 필요가 없어야 돼요. 인증기를 두는 순간 그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개키를 쓰더라도 이 공개키가 누구 건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쓰는 거겠지 하고 서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공개키 알고리즘 사용 용도. 공개키도 대칭기가 쓰이는데 모두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용도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근데 공개키는 대칭키에 비해서 속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느립니다. 대칭키들은 XY 연산 무슨 비트 연산 가지고 되게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인데 공개키 알고리즘들은 복잡한 수학 연산을 써요. 그리고 매우 큰 정수를 갖고 막 계산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메시지들은 공개키로 암호하지 않습니다. 뭐로 암호해요? 대칭키로 암호해요. 대신에 공개키는 좋은 점이 인증하는데 되게 유리해요. 아까 소개할 때는 우리가 뭐 했어요? 공개키로 암호화를 했죠. 메시지를. 근데 거꾸로 개인키로 메시지를 암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키로 메시지를 암호하면 이거는 누가 풀 수 있어요? 마이너스 KB로 암호화된 메시지는 누가 풀 수 있어요? 플러스 KB를 갖고 있는 누구나 풀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나 풀 수 있고 공개키는 누구나 가져도 되는 거니까 얘는 비밀성이 보장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뭐는 돼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KB로 암호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인증, 전자 서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 뱅킹 할 때 개인키로 뭐 해요? 나 김상진이다. 나 100원 인출해달라. 라는 것을 전자 서명하게 됩니다. 뭘 가지고? 여러분 공개키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키 갖고 해요. 그럼 여러분 공개키 갖고 뭐래? 그 공개키가 김상진 거를 확인해가지고 그 공개키로 그 개인키로 암호화된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두 개의 키. 그러니까 공개키 방식에서는 공개키로도 암호화할 수 있고 공개키로 암호화할 때는 뭐가 목적이 되겠어요? 비밀성 제공하는 게 목적이겠죠. 얘를 풀 수 있는 건 마이너스 KA를 갖고 있는 앨리스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로 앨리스한테 메시지 전달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KB로 암호해서 주면 이건 아무나 모든 사람이 다 풀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이너스 KB로 암호할 수 있는 사용자는 누구밖에 없어? 밥밖에 없으니까 요거는 인증하는데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개키는 이 용도로 많이 쓰여요. 이 용도로 많이 쓰이고 간단하게 구글 서버가 하는 일을 설명드리면 여기가 브라우저예요. 브라우저. 그리고 이게 서버예요. 그러면 브라우저 서버랑 통신할 때 브라우저는 서버를 인증할 필요가 있죠. 브라우저는 이 사이트가 구글인지 네이버인지를 알 필요는 있죠. 근데 네이버와 구글은 이 사용자가 김상진인지 아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버는 자기의 키를 인증서로 담아가지고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브라우저는 이 키가 구글 키인지 네이버 키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면 K라는 걸 랜덤한 키를 하나 생성해서 플러스 KS로 암호해서 줘요. 암호해서 주면 이 K는 누구와 누구만 이제 갖고 있어요. 서버랑 브라우저만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럼 서버와 브라우저는 이 키로 뭘 교환해? 이제 서로 주고받을 일반적인 메시지들을 주고받게 됩니다. 이 주고받게 되면 누구만 볼 수 있어요? 서버하고 브라우저만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즉 대칭키와 공개키를 어떻게 같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교환되는 메시지들은 뭐예요? 간단한 내 아이디와 패스워드일 수도 있고 서버에서 오는 것들은 웹 문서들이 오겠죠. 암호화돼서. 얘는 덩치가 클 수 있어요. 뭐 그림 파일도 오고 뭐도 오는데 이게 다 암호화돼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암호화할 때 뭘로 암호화해요? 공개키로 암호화하면 안 돼요. 너무 느려요. 뭘로 해요? 대칭키로 해요. 대칭키. 대칭키를 확립을 어떻게 한다? 그냥 공개키가 만약 있으면 상대방의 공개키로 내가 대칭키를 하나 만들어서 주고 그거 가지고 하면 돼요. 이게 그 SSL의 아주 기본적인 형태예요. 여기 그 브라우저에 이렇게 자물쇠 생긴 거죠. 그러면 뭐다? 여러분들 브라우저에서 대칭키를 하나 만들어서 서버한테 비밀스럽게 전달한 거예요. 서버한테 비밀스럽게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서버에 무슨 키? 공개키로 하게 됩니다. 그 공개키의 인증은 브라우저에 들어가 있어요. 그 인증서를 확인한 인증서들이. 베리사인 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면 구글 거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이버 거다. 무슨 거다 알 수 있고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만들어도 기본적으로는 SSL 방식으로 사용자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어떤 사이트 갔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별표가 안 되고 패스워드하고 그 계정명 치잖아요. 그 사이트 쓰지 마세요. 그 사이트는 보안이 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패스워드와 계정명이 어떻게 전달돼요? 그냥 전달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누구든지 조금만 신경 쓰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패스워드를. 그래서 절대 그런 사이트는 쓰지 마세요. 인증서는 뭘 할 때 쓴다?
공개키가 누구 거다라는 걸 보증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김상진이라는 이름하고 기본적으로는 김상진의 공개키를 신뢰기관이 전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신뢰기관이라는 건 여기서는 우리는 공인인증서니까 국가기관이 서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브라우저에서 아니면 내가 은행에서 은행 사이트를 통해서 내 PC에서 뭘 생성을 해요? 공개키도 생성하고 개인키도 생성을 해요. 그리고 뭐만 줘요? 개인키를 주나요? 개인키를 주면 안 돼요. 공개키만 줘요. 그리고 이게 내 개인 공개키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확인해가지고 요거를 전자 서명해줘요. 그러면 정부기관이 요 플러스 K는 김상진 거다라고 이제 보증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들은 내가 여러분한테 내 공개키를 주면 이게 김상진 거다라는 것을 그 인증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 주체 정보, 공개키 정보 말고도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가요. 일련 번호, 뭐 발급자가 누구, 여러분들 어디서 발급받아? 뭐 예스사인, 뭐 코스컴, 뭐 이런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데서 어디서 했는지, 유효기간. 보통 우리나라의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짜리 줘요. 1년. 1년마다 재갱신을 하고요. 범용은 한 5,000원 내야 되고, 그냥 범용이 아닌 거는 공짜로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자 서명하는데 이 전체를 전자 서명하기 비싸니까 나중에 설명드렸죠. 해시함수라는 걸 써서 전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좀 이따 가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해돼요. 어쨌든 인증서는 뭘 하는 거예요? 공개키가 어떤 특정 사용자 것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어떤 신뢰기관이. 국제표준이 있고 다 국제표준을 공인인서들은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증서를 받으면 인증서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얘가 서버가 구글이 인증서를 주면 브라우저가 그 인증서를 확인해요. 인증서를. 그럼 이 인증서를 확인하는 절차는 크게 4단계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명을 확인해요. 그 전자서명을. 국가기관이 예스사인 서명한 거면 예스사인의 서명을 확인합니다. 확인이 돼서 이거는 예스사인이 김상진 거다고 보증해 주는 게 맞구나 라는 걸 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효기간을 확인하게 돼요. 서명이 유효하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난 건 쓰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신용카드도 제대로 발급받고 된 거지만 유효기간이 지나면 이 카드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못 씁니다.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용도가 제한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 우리나라는 범용 인증서라는 게 있고 그냥 전용 인증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용은 은행 전용이다. 그러면 은행에서 발급해 주는데 은행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근데 범용은 은행에서 쓸 수도 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쓸 수도 있고 민원 24 가서 여러분들이 주민등록 등본 뛸 때도 여러분들이 신원을 증명하기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를 확인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폐지 여부를 확인해야 돼요. 폐지 여부. 폐지 여부는 뭐냐? 폐지 여부. 신용카드 같은 경우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2011년 몇 월까지. 근데 내가 술 먹고 집에 가다가 지갑을 잃어먹었어. 그러면 거기 그 지갑에 들어있는 카드들은 다 아직 유효하겠죠. 근데 내가 못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신고를 해요. 술 먹고 잊어먹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지갑을 누가 훔쳐갔습니다. 새로 발급해 주세요. 라고 하면 기존에 발급된 카드들은 다 뭐가 돼요? 폐지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카드는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카드예요.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발급받았는데 1년 유효기간 받았어요. 근데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났어요. 근데 모르고 하드디스크 그냥 포맷해버렸어. 거기 있는데 거기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인증서는 다른 데 돌아다닐 수 있는데 여전히 유효기간이 유효하죠.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대응된 개인키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폐지 신고를 해줘야 돼요. 폐지 신고를 해주면 그거는 이제 폐지가 돼서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 카드를 탁 들이밀고 비밀번호 그럼 비밀번호 주세요. 괜히 싸우지 말고 비밀번호 주고 신고를 하면 돼요. 신고를 해서 나 인증서 잊어먹었으니까 재발급 받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 인증서는 이제 유효기간은 아직 유효하지만 사용이 되면 사용을 못하게 막습니다. 폐지 목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폐지 목록. 다음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인증체계는 이런 식으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 최상 인증기관이 있고, 정부 최상 인증기관이 있고, 뭐, 한 5개 기관이 있는데,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데는 금융결제원 걸 많이 써요. 은행에서 쓰는 게. 주식거래 하는 사람은 여기서 많이 쓸 수 있을 거예요. 코스콘 거. 주식거래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증기관. 얘가 얘를 인증하고 얘가 여러분을 인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원은 은행에서 확인을 해줘요. 그런 절차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시간이 약간 애매한데, 요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자꾸 끝내려는데 애매모호해서. 폐지 여부를 어떻게 하냐? 되게 무식한 방법을 써요. 초창기에는. 지금도 쓰는데, 뭐냐면은, 폐지 목록을 만들어요. 그리고 인증서를 확인할 때 뭘 던져줘요? 폐지 목록을 던져줘요. 그럼 내가 그 폐지 목록에 내가 지금 확인하려는 인증서 일련 번호가 들어있으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무식한 방법이죠. 폐지 목록을 써요. 근데 이 폐지 목록은 그러면 영구적으로 커질까요? 무지 클까요? 이 폐지 목록에 뭐만 들어있을까요? 인증서 자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뭐만 들어가면 돼? 일련 번호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리고 바꿀 수 없도록 해놓아요. 근데 어떤 인증서들만 들어가요? 거기에는 폐지된 거. 그리고 폐지된 것들 중에 어떤 것들만?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것들만 들어가요. 그리고 유효기간이 거기서 지나면 폐지 목록에서도 빠져나가요. 왜? 유효기간이 지난 건 폐지 목록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로 안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또 다른 얘기인데, DB를 만들더라도 DB가 무한정 커지는 DB는 별로 없어요. 다 어떤 시점이 되면 아주 오래된 데이터는 버리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에이징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DB를 모델링하면 내 DB의 그 에이징 그 논리가 뭐냐, 이런 건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냥 계속 로그 데이터를 계속 넣는데 평소에 계속 한 DB에다 계속 넣고 있다. 그러면 안 돼요. 뭐 우리가 보통은 과거 1년치만 유지하자. 그러면 1년 지난 것들은 새로운 거 추가되면서 옛날 있던 1년 오래된 거는 어떻게 돼요? DB에서 빠져나가겠죠, 자동적으로. 그게 그렇게 해서 DB가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DB가 한없이 증가되는 DB는 없어요, 보통. 그러면 어떤 DB가 있을 때 이 DB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유지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유지하는 것 중에서 에이징 기능이 어떤 방법을 쓰냐? 그러니까 오래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그 DB에서 빼내가냐? 빼서 어디다 백업할 수도 있어요. 영구히 삭제할 수도 있지만 다른 데로 옮겨놓을 수도 있어요. 성능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웹사이트에 있는 DB를 만들더라도 그 DB에 있는 데이터가 한 DB에 계속 들어가게끔 하면 안 되고, 특정 시점이 되면 아주 오래된 것들 또는 필요 없는 것들은 자동적으로 사라지게끔 해야 돼요. 뭐 사용자가 탈퇴했다, 거기 내버려둘 필요 없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설계할 때 데이터가 들어가는 시점도 중요한데, 이 들어간 데이터가 어느 시점에서 그 DB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가야 되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 뭔가 만들고 공부할 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폐지 목록 같은 경우도 아주 자동적인 메커니즘 갖고 있는 거죠. 폐지된 건 거기 들어가 있다가 유효기간이 그 폐지된 게 만료가 되면 거기서 또 그냥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크기가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늘고 줄고 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개수가 되겠고, 우리가 전체 보면은 얘는 bad list라고 그러죠. good list, bad list.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good list는 뭐예요? 유효한 애들만 유지하는 거고,
배드 리스트는 나쁜 애들만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뭘 유지해요? 배드 리스트를 유지해요. 왜? 배드한 애들이 원래는 더 소수니까 유지해요. 근데 거꾸로 굿 리스트를 유지해서 어떤 뭔가 처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서는 배드 리스트를 유지한다. 그래서 어떤 걸 처리할 때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암호 기술에만 해당되는 얘기를 할 때도 있지만 이게 제너럴한 기술이서 제너럴한 테크닉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제가 간혹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고 뭐 처음 듣는 거면 잘 알아뒀다가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들을 유지할 때 굿 리스트 유지하냐, 배드 리스트를 유지하냐. 그런 리스트를 유지할 때 거기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은 어느 시점에 들어오고 어느 시점에서 빠져나가냐.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또는 이런 것들을 테이블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고요.